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1.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 쓴 시대적 배경.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살던 시대가 어땠길래? 그는 어디에도 없는 세상 유토피아를 꿈꾸었을까? 따라서 유토피아라는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정도의 시대 상황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영국의 상황은 100년 전쟁과 30년 전쟁으로 귀족이 몰락하고 국가 경제는 황폐화됩니다. 연이은 두 전쟁에 전비와 영진해의 병력을 투입한 귀족은 몰락하고 왕권은 강화됩니다. 귀족들은 영국 왕실의 비위를 맞추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왕은 더욱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토를 늘리는 전쟁을 벌이거나 귀족들과 권력 싸움, 취미, 사치에 힘을 쏟고 백성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럽 각국은 신대륙의 황금을 찾아 나서는 대항해 시대에 들어서고 대외 무역에 관심을 두는 중상주의가 대두됩니다. 이런 시대의 조류에 따라 곡물에 비해 양모의 가격이 폭등하자 농경지에 농산물을 키우는 것보다 목초지를 만들어 양을 양육하는 게 더 큰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이에 곳곳에서 지주들에 의해 농지의 울타리를 치는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수많은 농민과 소작농들이 일자리를 잃고 도시로 쫓겨나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백성들이 일자리가 부족한 도시에서 거지, 불황아, 좀도둑이 되어 사회 불안 요소가 됩니다. 가난한 백성을 어루만져야 할 교회는 신교와 구교로 나눠져 싸웠습니다. 구교는 개종하지 않은 신교도들을 이단으로 몰아 화형, 제산몰수, 추방, 마녀사냥 등으로 강력하게 단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정 일원이 가난에 비참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은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극심하여 혼란하고 암울한 시기에 토마스 모어는 1516년 그의 나이 32세에 그의 문제작 유토피아를 출판합니다. 유토피아 개략적 내용. 유토피아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쓰여져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모어가 구상한 바람직한 국가 모델입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가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모어의 책 시작은 그가 살고 있던 영국의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본인이 당시 현직 영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영국의 정치 사회 현실을 직접 비판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유토피아를 다녀온 라파엘 히슬로데이의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국 사회의 비참한 현실과 죄악을 가차없이 지적합니다. 부는 현 영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 모색입니다. 왕과 귀족들에 의해 모든 생산물이 독점되고 백성들이 피폐한 영국의 현실을 개선할 대안으로 유토피아를 꼽습니다. 유토피아는 사면이 바다의 섬 하나에 54개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요건이 영국과 꼭 닮은 점이었습니다. 영국도 똑같은 자연 조건과 도시의 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토피아는 영국이 바뀌었으면 하는 이상 국가를 할 수 있습니다. 3. 일부의 핵심 요약. 1외교관으로 파견된 토마스 모어. 토마스 모어는 헨리 8세의 신하였습니다. 헨리 8세가 카스티아 왕 카롤로스와 논쟁하게 됩니다. 그 논쟁을 조율하여 문제를 해결을 위한 대표로 문서관 장관인 커스버트 던스톨의 보좌관으로 모어는 폴랑도르로 파견됩니다. 이 모어와 라파엘의 만남. 모어는 회담 장소 근처 도시 하트베르펜에서 패티 힐레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에게서 소개받은 사람이 라파엘 히슬로데이였었습니다. 그는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항해에 3번을 함께했고 4번째 항해 때 베스푸치와 따로 떨어져 유토피아 섬에 다녀온 선원이자 철학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1504년에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향해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 2권이 출간됐습니다. 하나는 신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4번에 걸친 향해입니다. 유토피아 저자 토마스 모어는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책을 이미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라파엘은 그의 입을 빌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출연시킨 주인공입니다. 삼백성의 뜻과 상관없는 왕의 사육이 문제. 모어와 패티엘러스가 함께 이리저리 이야기 듣고 대화를 하다 라파엘의 풍부한 식견에 감탄한 패티 힐레스가 라파엘에게 먼저 왕의 고문으로 일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후로 인민들에게 닥치는 행복과 불행이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왕의 특별한 강요가 된다면 인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라파엘은 거절합니다.
그 까닭으로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같이 군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평화를 위한 기술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영토를 얻는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줄 것 같지 않다고 거절합니다. 사회 구조적 모순 해결 없이 도둑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어 이야기는 영국에서 도둑질 한 사람을 처형하는 것으로 주제가 넘어갑니다. 라파엘은 도둑질 한 사람을 극악한 죄인처럼 사형을 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도둑들이 심성이 나쁘거나 게을러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여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당시 사회 상황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막다른 처지에 몰린 사람으로 첫째, 계속된 전쟁에서 부상 입은 상해 군인. 둘째, 귀족들 집에서 쫓겨난 집사들과 하인. 셋째, 엄청난 수의 퇴역 군인. 넷째, 지주들이 양모를 생산하기 위해 농지를 양을 키우기 위해 방목지를 만들면서 쫓겨난 농민들을 거론했습니다. 상해 군인들은 일하기 힘든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귀족집에서 쫓겨난 이들과 퇴역 군인들은 일을 배울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며 농민들은 농지에서 쫓겨나 적은 일자리 때문에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주들에 의해 곡물의 경작지를 양을 위한 방목장으로 만들어 오히려 곡물의 경작지가 부족해 곡물이 비싸지고 양모업자들은 독점이나 과점을 통해 양모를 비싸게 팔았습니다. 가난한 도시 빈민들이 이를 사입고 먹고 살 여유가 없으니 구걸이나 도둑질을 이외에는 별다르게 살아갈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도둑질한다고 사형을 처하는 것은 부당하다. 도둑이 끊이지 않는 것은 생계 수단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도둑질한 백성들을 무조건 사형과 같이 엄격히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형보다는 형량을 줄이고 노동형으로 바꾸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대안도 제시합니다. 5 이상 국가는 철인왕의 정치. 이런 이야기를 들은 모어는 더더욱 라파엘의 식견에 탐복합니다. 그래서 패티 힐러스에 이어 모어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왕국의 강요가 되어 훌륭하고 선한 정치에 힘을 보태어줄 것을 간청합니다. 당신의 지혜로서 국가의 커다란 유익함으로 봉사하게끔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훌륭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의무입니다.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리지 않거나 혹은 지배자들이 철학자이지 않으면 결코 국가는 끝끝내 유복하게 다스려질 수 없다고 플라톤이 말했으니 당신 같은 철학자들이 왕에게 조언하지 않거나 당신의 지혜를 관철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유복함이 요원하지 않겠습니까? 라파엘은 이 요청에 다음과 같은 말로 완곡히 거절합니다. 철학자들은 이미 정치의 정의에 대해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책을 읽고 지혜를 빌리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플라톤이 예견했던 것처럼 왕들 자신이 철학자가 되지 않고서는 제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도 어린 시절부터 거짓에 감염된 왕들에게 철학자들이 지혜를 듣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육국민의 안위와 상관없는 국정 방향이 문제다. 라파엘 본인이 강요가 되어 강요회의에서 참석한다 하여도 그 회의에서는 타국을 침략하여 영토를 넓히기 위한 동맹, 편입, 복속, 화친 등 음모와 술책이 논의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요회의에서 반대 의견으로 이런 온갖 전쟁 계획은 기필코 수많은 나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고를 바닥나게 하고 백성을 못살게 구는 일들은 결국 좌절될 것이라고 권고하고 대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왕국을 가꾸며 이를 아름답게 꾸미며 가능한 융성하게 이끌어하며 제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에게 사랑받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며 이들을 선의로 다스리며 지금 다스리는 땅도 이미 차고 넘치니 다른 나라를 마음에 두지 말라고 조언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칠짐이 국가라는 생각이 문제다. 절대 왕권은 통제가 필요하다. 또 강요회의에서는 국고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 논의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화폐 가치를 조작하고 백성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국민들에게 전쟁 수행 기금을 모금하고 각종 면허세를 물리는 방안들이 검토될 것입니다. 이후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재판에 붙여지면 왕은 재판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왕이 벌금이나 세금을 거두기에 유리한 판결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왕은 군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황금을 가져도 늘 부족하다는 말에 모두가 동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생각은 모든 국가의 소유가 왕의 소유이고 백성들도 왕의 소유물이라고 봅니다.
왕은 백성들은 자유와 재산으로 까불지 못하게 해야 왕의 안위가 보장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왕의 명예와 안위는 나아가 백성들의 부유함에 달렸지. 왕의 부유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라파엘은 모어에게 반문합니다. 그런 말들은 왕이나 강요회의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어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왕국의 강요로 들어간다고 해도 전혀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국의 강요로서 정치 참여는 의미가 없다고 라파엘은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 라파엘은 다음과 같은 말도 주장합니다. 왕의 무능과 오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들이야말로 백성들이 왕을 경멸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악덕입니다. 왕은 자신의 재산으로 정당하게 살며 수입 범위 내로 지출을 제한해야 합니다. 8. 영국의 근본적인 정치, 사회 문제는 사유재산제도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토마스 모어는 라파엘의 입을 통해 영국의 왕, 귀족, 지주 등 소수가 잘 살고 대부분 백성이 헐벗고 굶주리고 비참하게 사는 이유를 돈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는 사유재산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9. 의상 국가의 모델 유토피아 섬. 라파엘은 그 대안으로 사유재산가 아닌 공유재산제의 기초에 민주적인 정치제도에 의해 공평한 분배를 통해 모든 인민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섬을 언급하면서 2부의 책 내용으로 유토피아를 소개합니다.